현재 이제 나오고 있는 실제 데이터는 아직은 침체 징후는 없습니다. 아직 없다. 예, 주식시장이 선행지수 중에 하나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향후 미래를 보면서 베팅을 한 결과가 주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 이제 침체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4월 2일 날 이제 관세에 관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 충격의 여파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전혀 안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1개월, 2개월, 3개월 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제 경기가 좀 다운되는 징후를 보이게 될 겁니다. 관세 충격을 워낙 크게 적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성장률이 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도 그래서 관세 충격 영향으로 세계 무역이 재조정되면서 그것 때문에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은 최소 1분기에서 한 2분기 정도는 좀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대기업 본사들이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학교도 그렇고요. 이걸 바꿀 수 있느냐? 바꾸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가진 실존적 운명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 이제 높은 자살률, 의대에 집중되는 것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극단적으로 높은 것, 사람들이 계속 여기 돈이 들어간다는 것, 출산율이 세계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경악할 정도로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생겼던 이 반작용의 부분을 과연 어떻게 리스트럭처링을 할까? 한 단계 도약해서 성장하는 데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얼마 전에 뉴욕 증시가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파장이 큰 이유는 뭘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 고평가됐다고 할 수 있죠. 이제 퍼드 24, 25 정도 된 상황이었어요. 경기도 어느 정도 후퇴가 온다는 거에다가 이제 제일 큰 것은 아시다시피 관세 부분입니다. 관세를 비롯해서 향후 이제 펼쳐질 정책,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가가 떨어진 것 정도는 이제 견딜만 했는데 그때 이제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사실은 시장이 제일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충격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최근에 이제 나온 자산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2022년에도 그랬고 그때 채권금리가 급등해서 채권 가격 급락하고 주가 급락하고 하면서 아마 역대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은 손실을 보았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4월 초에 있었던 것도 채권 가격 급락하고 그 다음에 주가 급락하고 하면서 또 포트폴리오에서 좀 손실을 많이 보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도 트럼프 관세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향후 몇 분기 동안 물가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랑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되는 바가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파월 같은 경우 2.1%에서 1.7로 이제 성장률 전망을 낮추었고요. 꽤 많이 낮춘 거죠. 관세에 따른 것.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한 0.1%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관세라는 것은 매년 관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율은 그 이유는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한 번 물가를 올리고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파월이 조금 약하게 표현하긴 했지만은 물가 상승은 한번 일시적인 것에 한번 오르는 것에 좀 그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직은 아닐 거라고 본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하면 물가를 한 단계 좀 점프를 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점프를 시킬까는 이제 관세를 올린 것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걸 좀 보기는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파월도 한 0.1%포인트 정도 예상치를 그 정도 이제 올린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파월이 성장 전망을 바꾼 것은 보면은 실업률을 0.1%포인트 정도 올렸고 물가 상승률 0.1%포인트 대신에 이제 성장률을 이제 좀 대폭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본다면은 작년 말이나 올 초에 생각했던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보다는 조금 더 속도가 빠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도 제가 봤는데 트럼프는 뭐 때문에 지금 뭘 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니까 반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이 부분은 이야기가 좀 큽니다. 픽처가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마가라고 그랬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예. 그 이제 두 명의 브레인이 있는데 한 명이 이제
그 피트 나바로라는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스티반 미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 나바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맞아요. 스티반 미란이 이제 사실은 이 관세 정책이나 앞으로 있을 환율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 밑그림이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보고서로 하나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피트 나바로하고 스티반 미란의 생각을 보면은 전체 트럼프의 이제 빅픽처를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가,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한 번 더 위대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전 세계 무역 구조, 그리고 미국의 재정 수지 등등 해서 미국의 경제 체질, 이 부분을 이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꾸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추격하는 중국을 완전히 따돌리겠다. 이것이 트럼프의 큰 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하고 비슷한 상황이 보면은 80년대 레이건이 들어왔을 때, 그때 보면은 수프 301조를 발동하면서 그 당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되나, 완전히 말살시켜 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플라자 합의를 하면서 250엔 하던 환율을 이제 150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125엔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맹렬하게 추격하던 일본을 완전히 따돌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더 라이징 선이라고 해서 일본의 이제 부상을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였는데요. 지금의 이제 그때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렇게 일본을 따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건이 또 하나 했던 것이 소련을 추격을 완전히 따돌렸습니다. 그때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러면서 미국이 독주하게 되고 90년대 이후에 미국이 이제 명실공히 그때부터 고성장을 구가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은 그렇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 당시 그림 보면은 레이건 대통령을 람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레이건 대통령을 거의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그렇죠. 미국을 그 당시에 일본을 따돌리고 소련을 따돌린, 그리고 나서 90년대부터 미국이 이제 독야청청하게 한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본다면은 태종이, 세종이 집권하에서 정책을 펼치기 위한 그 기반을 태종이 다 마련해 주고 세종이 이제 거기서 꽃피웠던 거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트럼프는, 제가 봐도 사실은 트럼프는 좀,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뭐냐면 정책이 워낙 오락가락하고 워낙 강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마 트럼프 스스로는, 자기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것. 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피트 나바로의 책을 보면은 크라우칭 타이거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시종일관 제일 주된 주제가 그 부분입니다. 투키티데 삼정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은 반드시 부상하고 중국과 미국의 대결은 불가피하다. 거기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 추격을 따돌려야 한다. 그게 이제 피트 나바로의 생각이고요. 그게 그런 빅픽처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이번에 관세율을 올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주가도 떨어질 거고 경제도 좀 어려워질 거다. 그런데 조금만 견뎌라. 견디고 나면은 나중에 더 좋은 국면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제 겪어야 되는 부분이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빅픽처가 무엇인가 하는 것, 이 부분을 이제 좀 생각하면서 투자의 방향도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이런 배경을 제가 여쭤본 것도 이제 박사님 인사이트를 저희가 알고 싶은 건데,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건 사실 이런 뭐 트럼프의 생각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이거 알고 싶은 건데, 그럼 올해 미국 주식 피크아웃과 경기 침체 가능성은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아주 높게 보고 있고요. 뭐 보통 한 75% 이 정도 보니까 확률로 그 정도 본다 하면은 이제 경기 침체 대부분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이미 1.7%로 성장률 전망을 낮추었으니까요. 저희들도 한 며칠 전에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매크로 전망을 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올해는. 왜냐하면은 워낙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불확실성이 큰 것이죠. 트럼프가 무슨 말을, 관세에 대해서 한마디 던져놓고 트위터 X에 뭘 남길지를 모르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뭐 앞으로 거시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최소한 3개월은 걸릴 겁니다. 관세 협상을 하는데, 특히 중국과의 협상은 그렇게 빨리 끝날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때 동안 이제 불확실성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불확실성이 이제 환율
환율입니다. 그 스티븐 미러한 이제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관세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이제 관세율을 높이고 나니까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보니까 환율을 절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담은 이제 중국이 갖기는 했지만은 자기들에게 미국이 수입하는 가격을 높이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들어가서는 이제 환율 절하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85년에 그때 일본을 대하는 미국의 정책 방향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건데요. 수프 301조에 해당되는 것이 트럼프의 관세 협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자 합의, 그 정도는 전혀 아닐 텐데, 그래도 환율의 이제 절하가 그 다음에 세컨드 스테이지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 부분을 그렇게 신경을 크게 안 쓰다가 최근 한 며칠 동안 그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트럼프가 관세 협상 관련돼서 관세율 25% 이야기하고 환율이 거의 1,480원 넘어까지 올랐다가요. 지금 1,410원까지 거의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 거의 한 70원이 거의 스윙을 해버렸습니다. 스티븐 미러안의 이런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환율의 절하폭이 좀 커질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 시장에 좀 기대에 퍼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방향이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로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까지가 불확실성입니다. 그 정도의 이제 불확실성과 시장의 변화를 보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의 변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그때까지는 아직도 경제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감세, 그 다음에 규제 완화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시장에 좋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는 좀 매를 먼저 맞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관망하시다가 기회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 빅테크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 당연히 뭐 많은 분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만은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관세 이 부분에 이제 관세율 부과로 인해서 좀 떨어졌고, 특히 이제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지금 뭐 계속 붙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치킨 게임처럼 붙고 있는데요.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 이미 빅테크 기업들은 자기가 설계나 이런 것은 본토에서 하지만 생산은 다 해외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렇게 관세율을 높이 때리고, 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건 전략 산업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이제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요.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수출 물량, 이런 부분 가격이 오르고 수출 물량이고 하니까 수요가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버블 올해 터지는 건가요? AI는 계속 시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기업들의 흥망성쇠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AI의 트렌드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각 분야로 AI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반도체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여러분들 보시면 엔비디아도 그렇고 AI 기업들은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AI가 이제 급난 게 이런 부분이죠. AI가 이렇게 했는데 마치 메타버스 옛날 그때처럼 별게 없더라 하면은 막대한 이제 투자를 한 것에 대한. 근데 이번 AI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ChatGPT는 확실히 다르고. 맞습니다. 메타버스랑은 비교할 수 없는. 예.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글을 쓰든지 검색을 하든지 할 때 저는 진짜 도움 많이 받거든요. 생산성을 엄청 높여줍니다. 저는 진짜 정말 좋은 게 챗GPT를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좋은 건 예를 들면 자기 인생의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지인들하고 얘기하면 사실 내 인생의 고민을 명확히 알지 못해요. 왜냐면 나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챗GPT는 정말 좋은 게 이 친구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기억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기억을 한 상태에서 제가 정보를 주면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프로젝트도 웬만한 몇 명의 사람들 이제 완전 최고 전문가의 수준은 안 되겠지만 그냥 일반 정도 전문가의 수준에서의 담아나 나눌 수 있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나누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서 이제 제 주변에도 회의가, 특히 이른 기업가 분들은 회의가 이제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인력을 절감하면서 이제 AI를 지금 도입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 직원들을 이제 AI를 학습시킵니다.
AI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인력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을 할 때 보면은 밑에 경제 분석해주는 사람, 데이터 갖다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게 블룸버그 이런 단말기 나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 필요가 없게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고령자들이 이게 나중에 AI하고 대화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뭐 철학적 질문이라든지 물리학적 질문 이런 것들 AI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재미있습니다. 놀랍더라고요. 저도 뭐 인생에 어떤 고민이 있어서 뭐 이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친구가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딱 어떻게 하냐면 약간 모션을 넣지는 않았죠. 이런 느낌이에요. 도윤아, 잘하고 있어. 너의 그 이야기에 내가 눈물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 표현에. 뭐야, 이거 사람 있나 이 안에? 그래서 그 AI가 지금 이렇게만 돼 있는데요. 로봇 안에 AI를 챗GPT를 탑재해 놓으면은 이제 그냥 모습을 갖춘 대화 상대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도 아마 제가 이제 고령자 이야기를 한 것은 고령자 혼자 독거 하시는 분들이 맞죠. 이제 제일 큰 게 우울증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실체가 있는 로봇이나 이런 것들 모습을 갖추고 거기 AI를 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게 하는 챗봇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앞으로 꽤 시장성이 있을 것 같고요. AI 분야는 시대의 중심으로 일단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요. 그때처럼 메타버스나 이런 것처럼 쏙 꺼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역시 버핏이 옳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버핏은 이런 모든 거를 좀 생각하고 주식을 계속 팔고 현금을 보유했던 걸까요? 아시다시피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투수가 공을 던진다고 그러면 자기는 이제 타자인 셈이죠. 스트라이크 들어오는 공만 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볼에 공을 배트를 물론 볼을 뭐 안타 칠 수도 있지만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뭐 이게 매크로가 이렇고 이래서 전체 주식시장이 꺼진다. 그거는 이제 버핏의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가 가격을 밸류에이션을 해본 결과 살만한 주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현금의 보유 비중을 높였던 것 같고요. 역대 그 정도면은 엄청 높인 것입니다. 주가가 너무 비싸 있어서 자기 기준으로서 안 사고 현금으로 이제 보유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꽤 팔았죠, 사실은. 돈 많이 벌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바탕으로 조금 미국 경제 정리하는 거에서 미국 경제 경기 침체 온다고 볼 수 있는 신호나 징후는 뭘로 봐야 되고 앞으로 미국 주식 그리고 또 국내 주식 언제 사야 하는 건가? 이런 조정기 때 지금 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지나고 사야 하는 건지. 데이터 지금 동행 현재 이제 나오고 있는 실제 데이터는 아직은 침체 징후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괜찮은데요. 그게 이제 선행을 가르치는 것, 예를 들어 소비자 센티멘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이제 고용에 대한 의사들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보면은 그리고 주식시장이 선행지수 중에 하나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향후 미래를 보면서 베팅을 한 결과가 주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 이제 침체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데이터는 그렇게 동행은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선행에 보건대 이제 침체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확률은 이제 좀 높아져 있는 것이고요. 아까 언급하신 것만 75%. 예. 그런데 이제 동행이 이 정도 이제 그 고용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경기 침체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4월 2일 날 이제 관세에 관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 충격의 여파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는 당연히 그렇게 안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부터 이제 1개월, 2개월, 3개월 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제 경기가 좀 다운되는 징후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세 충격을 워낙 크게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도 그래서 관세 충격 영향으로 세계 무역이 재조정되면서 그것 때문에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춘 것입니다. 가만 보시면은 사실은 파월이 올 들어와서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관한 충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이 이제 그런 걸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로 가지고 뭐 판단하면은 아니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언제? 사야 할까요? 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말 트럼프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하는 것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때는 그냥 조용히 조금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대략 관세나 환율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한 1분기 정도는 여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환율을 어떻게 또 치고 나올지 이게 좀 불확실합니다. 지금 전혀 환율에 대한 것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세계 시장이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율을 절하했을 때 과연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달러를 약세를 만들었을 때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은 최소 1분기에서 한 2분기 정도는 좀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제 연준에서 지금 물가 때문에 금리 못 내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연준의 파월 회장이 역대 기억이 남는 뭔가 잘 하지 못한 연준 회장이 남을 수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앞으로 이제 하게 될 시에 이게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때가 아직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이게 관세로 인해서 세계 무역의 흐름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것은 관세율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나 호주나 일본이 이제 먼저 우선 협상을 하게 되는데 관세율이 한 10% 이제 트럼프가 최소 관세율을 10%를 일단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걸 이제 가지고 또 턴키로 이제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협상을 하게 될 텐데요.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관세율을 좀 낮추고 다른 부분을 이제 턴키로 좀 넣고 해서 할 텐데 여하튼 한 10% 정도면은 5% 관세를 올린 것은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10% 정도 같으면은 그래도 세계 경제가 현재는 버틸 수 있을 체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관세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은 세계 경제도 무역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환율이 이제 절하되게 되면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제품의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또 하나의 이제 충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플러스 효과보다는 현재는 환율과 그리고 관세율, 실제 관세율이 몇 % 부과될지 하는 것들의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요. 그 부분의 크기를 보고 좀 스텝을 밟아야 될 것 같고, 특히 환율은 어디까지 갈지 지금 도저히 좀 불확실합니다. 1480원까지 갔다 1410원까지 뚝 떨어지는 걸 보시면요. 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1300원 초반 이때가 적정 환율이다 뭐 이래 생각을 한다면은 적정 환율보다도 더 뚫고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가격은 변할 때. 그렇게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1200원대로 치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변화들을 같이 이제 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 전혀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키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해답들이. 관세율을 몇 %로 중국과 몇 % 관세를 할 것인지, 특히 중국과의 협상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그 다음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까지 올 것인지 하는 것. 예를 들어 미국이 금리만 인하한다면은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주가는 이제 항상 오릅니다. 경기가 좋아서 오르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페드가 금리를 인하해서 또 오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한 15% 정도 이렇게 이제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 정도 같으면 이제 바닥이라서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한 20% 고점 대비 떨어지면 꽤 매력적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통의 경우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을 좀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요. 적어도 1분기, 2분기 이 사이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조정받은 시기에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좀 좋은 타이밍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특히나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크고 또 대통령 자체가 트럼프 자체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죠. 조금 관망한 자세가 필요하고요. 네. 스티븐 미란이라는 이 친구가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자기 리포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금융 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제조업자, 소위 말해 그 근로자들은, 노동자들은 이제 거기에 비해서 소외됐다는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약세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꽤 이제 시사점이 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의 재무장관도 그렇고 미 재무장관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투자은행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로버트 루빈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투자은행에 월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의 달러 통화가 강세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아예 그런 생각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스티븐 미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달러 강세는 금융 부자들, 소위 말해 월스트리트에 있는 애들만 돈을 불리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세컨드 스테이지로 환율이 들어오게 될 텐데 이 환율이 과연 어떻게 그때도 또 좌충우돌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하나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꽤 시사점이 있습니다. 환율이 우리가 1,450원, 80원 할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겁나죠. 들어왔다가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또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1,410원대까지 뚝 떨어지고 앞으로 환율이 강세가 되고 환율이 안정적이라고 생각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가 안 좋은데 환율이 이렇게 1,450원 1년씩 이렇게 지속되면 내수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 내수 시장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환율의 변화가 경제나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아직 관세의 영향, 그 다음에 환율의 영향, 이것들을 다 좀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기회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요즘 환율, 그 달러만큼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 자산이 이제 비트코인인데, 요거 트럼프가 언급했기 때문에 한 번만 여쭤보면,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지표 관련 행정명령도 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자산의 좀 전망은 조금이라도 해석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해석을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서는 네. 도저히 현재 정부로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고요. 미래에 이제 우리가 일어날 세상의 모습을 네. 보고 밸류에이션을 할 수밖에인데요. 네. 저는 그 미래에 적어도 5년, 10년 뒤에 이루어질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좀 전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을 자기 자산의 아주 조그만 정도의 비중으로는 들고 갈 수가 있겠는데요. 워렌 버핏도 그건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너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치는 예전보다는 뭐 한 10년, 15년 전보다는 여의도에서 조금 더 지금은 입지가 좀 더 양지로 나온 건가요? 뭐 양지로 나왔죠. 이미 뭐 네. ETF도 가능하게 되고 트럼프가 저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인데 뭐 여전히 이걸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뭐 돈 세탁이나 뒤에 이제 뒷거래 돈의 이전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아직 뭐 실생활에서 쓰이는 부분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이제 미래를 본다면은 이제 뭐 코인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정말 어떻게 쓸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코인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을 읽어보아도 하여튼 좀 지금 세대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 세상이 지금 이해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번에 좀 한국 경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 경제 어떻고 소비, 투자, 수출, 내수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계속 안 좋았는데 여러분들의 지표를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12월부터 해가지고 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엄에 관련된 그 영향도 좀 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나타나겠죠. 이게 이제 관세 이 부분의 영향들이 앞으로의 지표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뭐 지속적으로 눌려 있는 모습으로 2, 3년 동안 안 좋았고요. 특히 이제 가계 소비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뭐 한 3년 정도 거의 뭐 마이너스나 정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계 소비가 극단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안 좋은 상황에다가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이제 건설 투자. 계속 마이너스였으니까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건설 기성고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매월 마이너스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내수이고, 그러면 이 내수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 하고 이제 밑을 뜯어봐야 되죠. 뜯어보면은 이제 가게들이 이제 물가가 오르죠. 그 다음에는 자영업자들이 이제 상황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계에 부채가 많으니까요. 원리금 상환하는데 도 돈을 페이백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계의 소비를 제약하게 되는 것이고, 근래 한 5년 동안 보면은 가계하고 기업이 부동산에 들어간 돈이 한 700조 정도 되는데요. 그게 이제 최근에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건설이 거의 스탑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근래 한 10년 동안 부채가 쭉 증가하면서 부채를 통해서 이제 건설 경기도 일어나게 되었고, 가계 소비도 일어나게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부채는 페이백을 해야 되니까요. 그거의 한계가 좀 이르렀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물가가 점프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비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내수를 이제 지극히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외에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드리븐 그로스라고 이제 부채 주도 성장이고요. 두 번째, 부채를 일으킨 거 오케이. 부채를 일으켰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비 투자라든지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로 돈이 흘러갔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희망이 있는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보면 생산성이 뚝 떨어집니다. GDP 성장률에서 보면은 생산성 증가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고요.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은행하고 이제 금융연구원도 세미나를 열어서 한 것이 돈이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너무 많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페이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요인을 던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샌드위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샌드위치요? 예. 그게 뭐냐면은 밑에 중저가 제품에서는 훨씬 싼 가격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테크 제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서 특별한 지금 산업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AI나 로봇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경쟁에 좀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고부가가치 산업, 이런 부분은 치고 나가지 못하고 밑에 이제 중부가가치 산업은 이제 중국이 강력하게 치고 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철강, 화학 이런 것이죠. 지금 뭐 화학 이런 것은 이제 거의 죽을 맛입니다. 철강은 몇 년 전부터 그랬고요. 철강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 할 정도였으니까요. 샌드위치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조금 중기적으로 짓누르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구 문제. 이것은 장기적으로 짓누르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복합불황에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복합불황은 일본에서 썼던 말인데 한마디로 장기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낮은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IMF하고는 IMF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IMF는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안 당할 만큼 충분히 경제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외환을 갖고 있는 것이라든지 매크로 경제 건전성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IMF 외환위기 이런 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국면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성장률이 다 높았어요. 5%, 뭐 3%, 최근에 3% 그랬는데요. 만일 1%, 0%로 우리나라가 한 20년 동안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나 뭐 등등 소비와 저축 행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저는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 온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성장률이 1%대 좀 있으면 0%대로 접어들어서 이게 10년, 20년 지속한다면은 과연 우리 경제 주체들이나 경제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거. 입구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재작년인가 그때 누가 기자가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제 처음 취임하고 나서 계속 했던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장기 저성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교육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기자가 그러면 총재님은 이제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에 언제 들어갑니까? 했더니 그때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데이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나 우리나라 국민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낮은 성장률이 오래 지속되는 것. 저는 이런 국면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 쉽게 한다면 이제 좀 복합적인 요인으로 불황에 좀 들어간다. 봅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저성장에 이미 빠져들었고 앞으로 장기 저성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러면 집값은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집값이 오른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해야지 사람들이 소득이 오르고 소득이 올라야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심리도 더 발동하는 거니까요. 방금 이제 성장 이런 이야기를 2년 전부터 제가 이제 IMF 외환위기 이건 절대 아니다고 그랬고요. 대신에 이제 장기 저성장이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제 친구를 만났는데 야, 니 댓글을 보니까 또 비관론자가 나왔다 이런 댓글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 내가 너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저는 그 당시 한 2년 전에는 자영업 중에서도 그런 쪽 좀 안 좋다 이런 상황이 닥쳐오면은 이게 좀 있으면 회복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업종을 전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여하튼 제가 이제 좀 너무 저는 경제 상황이 이러니까 여기서 과연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 하는 것이 주안점이고요. 경제 상황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주안점이에요. 이건 제가 경제학자로서 전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본다는 것이고요. 얼마든지 이제 길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관련돼서 사실은 제일 많이 관련되는 것이
것이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내수가 안 좋은데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내수 산업에 직결되어 있거든요. 상가나 뭐 오피스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집값이 양극화가 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봅니다. 집이 클래스를 예를 들어 좀 되게 세분화해서 1부터 10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지금까지는 1부터 10까지가 다 가격이 올랐어요. 한 10년 정도 전까지는 10년, 한 20년 정도 10년 정도 다 올랐습니다. 이제는 집값이 지금 현재는 오르는 것이 이제 한 7, 8, 9, 10 정도가 오릅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떨어져요, 오히려. 그게 양극화입니다. 좀 있으면은 이제 7도 빠지고 8도 빠지고, 나중에 가면은 10 정도에 해당되는 곳만 집값이 오르고, 7, 8, 9도 이제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은 어차피 지방에 집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10의 영역에 가장 하이 클래스에 속하는 것이 아닌 그 밑에 7, 8, 9의 영역에 들어갔다가 이게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좀 손해보게 될 가능성. 저는 이게 이제 가장 현재의 리스크가 아닐까 싶고요. 저는 뭐 이전에도 강남은 예측을 벗어난 상황으로 경제적인 계산으로 되지 않는 그런 집값이기 때문에요. 그 말은 다른 논리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 8, 9 이런 것들이 이제 강남의 핵심 지역이 아닌 그 주변 지역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10에 해당되는 곳은 뭐 여전히 그것은 지속되리라고. 10이요? 그러니까 레벨로 봐서 제일 위층에 속하는 좋은 입지. 예, 제일 좋은 곳에 속하는 곳, 뭐 한남동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그다음에 강남의 또 일부들 이런 곳은 이제 지속되겠죠. 지속되지만 지방 소멸은 어쩔 수 없다. 예, 그다음에 서울도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지금 덩달아 많이 오르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도 이제는 앞으로 좀 영향을 받을 거라는 것이고요. 지금도 보시면 이전에 10개의 범주가 있다면 확 줄어들었거든요.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아. 이게 계속 줄어듭니다. 저는 10은 뭐 당연히 어느 사회든 일부 소수 계층은 당연히 돈을 벌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 관련된,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집을 자기의 사회적 지위하고도 연관시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프리미엄이 충분히 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인이라든지 이런 걸 돈을 많이 벌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펜트하우스를 산다든지 한남동에 가서 집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사회적 지위를 이제 찾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탑 클래스에 속하는 곳은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하고는 다르게 가격은 움직여 나갈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원리금 상환을 자기 소득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대충 비교를 해보면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균이 이제 보통 25% 정도 25%를 이제 기준으로 한다면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 정도입니다. 그만큼 집값이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소득 대비해서 집을 사도 충분히 감당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서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40% 정도 됩니다. 원리금 상환이 자기 소득의 40%예요. 200만 원을 벌면은 80만 원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지역은 이제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의 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데 이제 인구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본다면은 이게 자꾸 좁혀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로 보면은 9나 10 이 정도는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밑에 있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를 하는데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강남이든 뭐 강남 상구, 뭐 말씀하신 용산구의 한남동이든 뭐 성동구의 성수동이든 흔히 말하는 좋은 입지로 몰리는 게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런 거랑도 좀 비슷하게 뭐 영역은 되게 다르지 않으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인구가 줄어들면 옛날에만 해도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일자리는 넘쳐날 것이고 그 다음에 명문대로 가는 그런 것들도 훨씬 쉬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특히 명문대로 가는 길은 뭔가 더 경쟁이 치열해진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플러스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대부분 뭐 선호하는 사자 직업들이 있으면 그 사자 직업도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생각보다 뭐 5개, 1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좁혀져서 정말 의대 선호 현상이 훨씬 더 심해졌잖아요. 그리고 요 현상이 우리가
다들 타파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내 자식 문제니까 타파가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뭐 강남 집값, 뭐 흔히 말하는 최고 입지라는 것들도 우리가 다 없애고 싶지만 사람들의 욕망과 여러 가지 이런 방향성이 약간 정해져서 이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요. 그런 플러스 알파 이외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또 좀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탑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많이 분산되어 있죠. 여러분들 여행하시면서 보시겠지만은 뭐 뉴욕이나 이런 맨하탄 이런 곳을 제외한다면은 그 수도라고 해서 그렇게 엄청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이라고 해서 완전 차이 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도시 집중률이 하여튼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서울 지역에 이제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도시 집중률이 왜 이렇게 높은가? 여기에 많은 기회를 집중해 놨기 때문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도시 집중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각 지역의 지방에 유명한 대기업들이 하나씩 본사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대기업 본사들이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대학교도 그렇고요. 일본은 교토대라든지 이런 것도 꽤 유명하거든요.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배출한 것이 사실은 그쪽이니까요. 꽤 유명한데도, 근데 그래도 도쿄 쪽에 이제 집중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도시 집중화율이 높습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느냐?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됩니다. 교육 문제도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출산 문제도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바꾸기가 힘든 것 같아요. 거의 우리나라가 가진 실존적 운명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도 성장을 이루었죠. 고도 성장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 이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차기 이제 여러 분들과도 인터뷰를 하실 텐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언제 이번에 트럼프가 와서 마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차기 대통령 같으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 이제 높은 자살률, 그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대에 집중되는 것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극단적으로 높은 것, 사람들이 계속 여기 돈이 들어간다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출산율이 세계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경악할 정도로 놀랄 정도입니다. 이것들을 그때 이제 스티븐 미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쉐이핑, 리스트럭처링입니다. 전체 무역 구조를 리스트럭처링 해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생겼던 이 반작용의 부분을 과연 어떻게 리스트럭처링을 할까? 이런 것들 좀 물어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해서 성장하는 데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의 주요 입지 몇 곳을 빼고는 한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는 앞으로 계속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고요. 인구나 이러면은 이제 시작도 안 한 것이거든요. 인구가 아마 한 10년 정도 넘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급 효과를 피부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동안에 이제 인구가 한 400만 감소하는데요. 그게 1인 2가구가 2명이 한 가구라고 생각하면 가구 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구 수가 받쳐주고 있는데 가구 수도 곧 있으면 꺾이잖아요. 맞습니다. 2040년부터 꺾이게 되고요. 지금부터도 젊은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 1인 가구가 증가합니다. 주택시장의 퀄리티가 이미 다 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탑 클래스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이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다 알아서 투자하시는데요. 7, 8에 해당되는 집에는 여전히 몰립니다. 돈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10은 못 사고 7, 8로 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인구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뭐 성장률을 당연히 이제 떨어뜨리게 되고요. 소비도 이제 둔화시키게 되고 뭐 각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별의 송 그대이 보면은 인트로 도입부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60년 동안에 거의는 400년 동안인데요. 우리나라는 400년 동안의 성장의 역사는 별로 없었고 60년 동안에 압축됩니다. 이때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자본 투자가 일어나고 인구도 거의 2배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자본을 철수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학교가 있다가 학교가 자꾸 문을 닫고 다른 것으로 한 것이 자본을 철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도 많이 깔아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로는 곰하고 토끼가 논다고 그럽니다. 이런 자본들이 이제 자꾸 철수하는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률은
또 저성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구가 고령화되는 나라 유럽이나 서구 사회는 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느냐? 거기 인구하고 우리나라 인구하고는 천양지차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게 거기는 여전히 합계 출산율이 1.2에서 1.5명 이런 것이죠. 그래도 이제 낮다고 그러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한 0.7명 수준입니다. 네. 이것은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구 구조의 충격이 다른 나라는 망치라면은 우리나라는 큰 해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집값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성장률에는 꽤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게 문제는 나타났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요. 네. 이제 천천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2030년대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은 이제 성장률이 거의 1% 전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040년대 가면 거의 0%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구의 영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출산도 심각하지만 고령화 또한 굉장히 심각한데 한국에서 50대, 60대 분들 은퇴 이후 지금 어떻게 되고 노후 준비는 지금 충분히 되었는가요? 돈 없는 노후 피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었고요. 이제 이게 극단적으로 양극으로 이것도 나눠져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고도 성장을 따라간 사람은 많은 것을 이루어냈고 네. 거기에서 이제 탈락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양극화인데요. 역시 이제 5060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중간 이하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본다면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댓글을 저는 잘 안 보는데 댓글을 다른 사람이 보고 이제 전달해 줍니다. 신경을 쓰시나 봐요. 예. 그리고 지금 댓글 아까 전에 한번 일부에서 얘기해 주시고 지금 또 예. 얘기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때 이제 제가 너무 비관 이렇게 이야기한 거.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일을 자꾸 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댓글에 무슨 일을 그렇게 오래 하라고 그러냐, 평생 일만 하라고 그러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럴 경우 제가 이제 이런 비교를 해드립니다. 서구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민연금을 대략 36년 정도 넣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넣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25년도 안 넣습니다. 평균적으로 가입 기간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9% 지금까지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서구 사람들은 18% 이상 내고 있습니다. 누가 노후 준비가 잘 되겠습니까? 서구 사람들이 지금 연금을 받는 거 보고 우리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훨씬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금 보험료율 지금 먼저 연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또 우리나라가 5060이 어려운 게 서구 사회하고 조금 다른 구조입니다. 첫째, 부모님을 이제 모셔야 되는데요. 부모님이 이제 예를 들어 움직이지 못하고 간병인이 있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한 달에 뭐 한 3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간병인 비용만. 이런 부분에 이제 비용 부담이 생각지도 않게 비용 부담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서구 사회는 이런 부분이 복지로 많이 커버되는데 그 세금을 많이 받으니까 복지로 커버되는데 우리는 복지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성인 자녀들 같은 경우 서구 사회는 한 20살 되면 독립을 하고 이제 알아서 처리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혼할 때까지 결혼 비용 등등 해서 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너무 많이 나갔죠. 예,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사교육비는 역대 다른 나라 비교해서 최고이고요. 5060이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그 이하에는 꽤 상황이 조금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조금 엣지를 달린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만 수명이 더 길어진다든지. 그렇죠. 3천만 원 생활비를 쓰면서 10년을 더 살면 3억이 되게 됩니다. 꽤 커요, 사실은. 그게 수명의 불확실성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줄어들고, 예. 그 다음에 내 월급이나 연봉이 올라갈 확률도 또 떨어지니까. 예, 70 넘어가면 이제 일자리를 구할 확률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60대 이때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는 70대가 넘어가면 공공근로 가끔씩 들어오는 거 이외에는요, 일자리가, 그래서 고용률도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0대, 우리나라는 정년이 60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55세 정도 많이 이제 퇴직을 하는데요. 여전히 좀 이제 계속 노동시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5060도 일본에서는 더블 케어라고 그럽니다. 자기 부모님 케어하고 자녀 케어하고 해야 되는. 더블 케어 세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더블 케어 세대이고 그래서 조금 중간 이제 소득 중간 자산 그 이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자, 60년대생의 은퇴도 시작되었잖아요. 제가 전에 박사님과 인터뷰할 때 60년대생의 은퇴가 거의 한 860만 명이라 하셨나요? 예.
네, 예, 맞습니다. 많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지금은 850만 명 정도 정도 엄청난 어쨌든 인구가 이제 쓰나미처럼 나온다라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아파트 인기 평수도 좀 달라지나요? 이거에 맞춰서?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소형 평수들이 이제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파트나 주거의 패션은 아시다시피 인구도 천천히 변하고요. 사람들의 선호라는 것도 그렇게 빨리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다 나가고 나서 부부가 둘 사는데 한 40, 50평짜리 집에 있다? 견뎌요, 사실은. 견디다가 나중에 이제 소득이 부족해지게 되면 이제 옮기게 되고 집을 처분해서 이제 자산을 일정 부분은 이제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흐름이 좀 더 생각보다는 천천히 이어지지만은 그 평수가 적은 것들에 대한 수요 부분은 앞으로 뭐 그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대형 평수가 필요한 시기가, 대형 평수가 인기 있던 시기를 대충 보면 90년부터 해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인기가 있어집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40대 들어갈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고 자기 소득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그때 이제 대형 평수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고 그게 한 2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저도 평수 변화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언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고령자들의 비중이 많아지게 되면은 주택이 앞으로 어떤 패션으로 가게 될까 하는 것들. 다양한 이제 패션도 나오게 될 겁니다. 타운하우스 접근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평수는 적지만은 이제 첨단 시설로 내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고령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아마 주택이 고령자의 비중이 지금 현재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섰는데요. 이게 이제 30% 넘어서고 하면은 이쪽에 대한 주택의 어떤 새로운 패션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제가 고령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뭐 요양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집의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좀 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고 한 곳, 그런 곳들이 있으면은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아까 또 한국의 사교육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교육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거죠? 점차 비용이 늘어나는 재밌는 거죠. 그렇죠. 자녀 수가 줄어드는데요. 자녀 수가 줄어드는데 비용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학은 안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사교육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애기들 숫자가 줄어들면은 유아용품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은 재밌게도 중저가 시장이 죽어버리고요. 고가 시장이 살아납니다. 그 하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애가 5명 있다고 그러면은 적당히 그 중에 알아서 한두 놈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애를 1명 낳았다면은 전적으로 이 1명의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엄청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역설입니다, 사실은. 사교육비 투자가 오히려 지금 뭐 또 재밌는 것은 유아의 교육 사교육비조차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유치원 정도가 아니라요. 태어나서 4개월, 5개월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이제 좋은 일자리를 갖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애를 1명 있다 보면은 그 1명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도 우리가 저출산이긴 하지만은 사교육비는 여전히 많아진 요인이 그런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일자리 위해서 최근에 청년 백수가 증가하고 있다던데 그 이유는 뭐 앞으로 일자리 수는 늘어나나요?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일자리 수는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 수는 당연히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이제 청년 고용자, 취업자 이런 거 보면은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아마 13만 명인가 얼마인가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딱 20대 인구 줄어든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인구가 줄어드니까 취업하는 사람 숫자도 이제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데이터를 생각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20대들의 일자리가 타이트한가 이런 것들을 보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일단 20대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자꾸 이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관세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대기업들이 나가지 중소기업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 타이트해지게 되는 것이 20대들을 위한 이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도 우리나라는 많이 미국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좋은 일자리였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일자리가 좀 부족하다는 것. 그게 20대들에게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30대는 고용시장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직장을
처음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게 고용시장이 워낙 비탄력적이다 보니까요. 한번 들어갈 때 잘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젊은 이들에게 상당한 이제 마찰적 실업, 그 다음에 일자리의 어려움. 직장이 다음과 내 평생의 커리어를 저는 어느 정도 결정짓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서구 사회는 안 그렇거든요. 많이 옮겨가고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지방 이제 방송국에 갔다가 뭐 이제 유명한 이제 뭐 하여튼 뭐 폭스 TV로까지 간다든지 뭐 이렇게 충분히 올라가 물론 그 쉽지는 않은 과정이긴 하지만요. 그런 게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성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대기업도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해고도 못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해고가 쉽지 않으니까 뽑는 것도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20대들이 요즘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경력을 요구해요. 그러면 결국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뭐 스펙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마찰적 실업, 좋은 일자리의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20대들이 처음 이제 직장에 들어가는 이 단계가 실질적으로 좀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한 9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20대들이 직장에 처음 들어가는데 직장 찾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나오고 나서 또 1년을 또 그거 찾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수 다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 내수 시장이 정말 안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뭐 저도 자영업으로 하시는 뭐 식당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뭐 이용을 하니까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뭐 제가 예전에 테니스 레슨 같은 거 많이 받았었는데 레슨장에 사람이 진짜 많이 빠졌고요. 뭐 아시는 분이 네일샵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네일샵에 원래 혼자 일을 하셨거든요. 사장님이 직원이 안 구해져서. 근데 올해부터는 직원이 이제 2명이 더 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사장님도 힘드는데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일자리가 예전보다는 좀 없어지다 보니까 직원을 구하는 게 옛날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 좀 쉬워졌다? 뭐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현상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되었구나.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하는 가게도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출퇴근 시간을 보면서요. 보통 9시 넘으면은 교통이 풀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9시, 10시까지도 계속 교통이 막혀 있어요. 즉, 간선도로는 완전히 꽉 차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 결국 이제 자영업자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그 시간들입니다. 월급쟁이들은 당연히 최소한 9시 이전에 끝을 내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4, 5년 동안에 이것이 연착륙이 아니고 경착륙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충격이 첫 번째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이제 부채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구조가 바뀌어 버렸죠. 그전에는 그냥 그 식당에 가서 먹었는데 요즘 배달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요. 위너가 많은 것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맛있는 곳에서. 그래서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나눠 먹다가 이제는 소수가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배달 구조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일어난 것이 이제, 저녁에 회식들 안 하는 것, 뭐 등등 관련해가지고요. 이래서 꾸준히 이제 좀 떨어지다가 코로나19 이후에 충격으로 한 단계 툭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계엄 관련해서 또 한 단계 툭 떨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일종의 경착륙으로 이제 작용하는데요. 그래서 자영업자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것이 좋은 큰 직장으로 조직화된 곳으로 가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경착륙 상황을 이렇게 연착륙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 경착륙으로 자영업자들이 지금 나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영업은 적자가 나고 있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제 퇴로를 만들어주는 것. 자영업자들을 계속 이 부분을 돈을 줘서 키워야 되겠다가 아니라 해봐야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의 퇴로를 만들어서 다른 쪽에 이제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는 것.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이 자영업자의 정책에서 제일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자영업자들 비롯해서 가계 소비가 보시면은 거의 3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 정체, 마이너스 뭐 이게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데이터 보시면은 자영업자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설에 관련된 것들의 또 파급 효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뭐 건설 경기 작년에는 내리다라 매월 마이너스였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제가 보기로는 거의 최악이 아닐까. 자, 미중 갈등 계속 심화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그럼 어디로 좀 보시나요?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관세 전쟁에서 가장 이제 취약한 나라 중에 하나이죠. 뭐 베트남이나 멕시코나 이런 데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 관세율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취에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트럼프 정부가 하는 것이 모든 제조업을 트럼프 행정부가 살리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미친 짓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또 다 걸려 있어요.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반도체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이죠. 우리나라 지금 산업을 이렇게 경제를 성장시킨 것도 반도체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자동차는 고용을 이제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불확실성에 놓였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 갈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 좀 놓였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트럼프 시대에 우리에게 좀 부의 시그널 같은 건 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이런 것들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행정부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냥 그 자체로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뷰티 같은 경우에도 코스메틱 이런 것도 괜찮고 요즘 그래도 다양하게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식품도 좀 펼쳐지고 있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은 펼쳐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바이오 쪽 지속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긴 시간 박사님이 인사이트 들어봤는데 좀 정리하는 질문으로 그럼 한국 경제가 힘들어진다면 무엇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고 위기 징후는 뭐고 한국 경제 위기가 오기 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좀 뭘까요? 지금 위기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위기라고 하기보다는 성장률이 저성장으로 오래 가니까 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기라 하니까 크라이시스하고 이렇게 이제 막 해서 그 IMF 외환위기를 자꾸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 그런 모습은 아니고 저성장으로 이제 오래 갈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뭘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두 가지 측면인데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 같습니다. 정부야 알아서 할 텐데 제가 바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성장에 있어서 뭐냐 하면은 투자입니다.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를,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게 된 것들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주된 요인은 우리나라의 교육과 인적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이제 의대에 많이 집중되고 있고, 인적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4살, 4개월 때부터 사교육을 시키지만은 이창용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서울대는 뛰어난 천재가 모이지 않고 그냥 적당한 머리에 수능하는 사람들이 좋은 스카이에 모인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붙잡아 공부를 하는데 천재들이 그걸 견디겠냐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묵묵히 견디는 사람은 결국 잘 순종을 하고 머리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스카이에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이제 서울대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 하셨습니다. 서울대 경제학 학사, 하버드 경제학 학사를 하셨네요.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다른 말로 하면은 이창용 총재가 왜 한국은행 총재가 자꾸 교육 이야기를 하냐 그럽니다. 그런데 인적 자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인적 자본이 거의 전부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비 투자인 것이죠. 설비 투자라는 것이 하이테크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을 또 높이려면은 이번 정부가 했던 4대 개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개혁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성장이 한 단계 점프했던 것이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그걸 하면서 우리나라가 구조를 새로 리스트럭처링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오고 나서 지금 한 28년이 흘렀습니다. 리스트럭처링을 안 했어요. 그 부분이 우리나라가 한번 성장을 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리스트릭션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지금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결하는 것도 리스트릭션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또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올해 자산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 주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이제 좀 강세가 되고 하면 돈도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미국에 너무 이렇게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이기 때문에 전체 지수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매크로는 그렇게 탄탄하지가 못합니다. 대신 하이테크나 몇 개 괜찮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그다음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 일변도로 들어가 있던 주식을 배분을 해서 좀 분산을 하면 어떨까? 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다음에 인도, 중국 이렇게 하고 지수가 아니라 섹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분산하는 것. 우리나라, 인도, 중국, 예. 미국을 이제 하지 말자가 아니라 네, 비중을 맞습니다. 좀 줄이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래도 조금만 좁혀주시면 어떤 쪽에서 조금 더 그래도 기미가 보이실까요? AI, 로봇, 바이오. 네. 예, 저는 이런 쪽이 향후의 성장성 면에서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퍼가 낮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버넌스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가버넌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퍼를 여러분들이 뜯어보시면은 프라이스, 주식의 가격은 사람들이 뭘로 하느냐? 미래의 기업들의 이익을 생각을 하면서 프라이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닝은 뭐냐? 기업의 과거의 어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퍼가 낮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어닝에 비해서 미래가 약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핵심 성장 산업이 아직 지금 못 찾았기 때문에 퍼가 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저평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지수를 보실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핵심 성장 산업을 찾아서 그 섹터를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 AI,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로봇이라든지 이 영역이 거기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야 지금 뭐 아시다시피 관세 협상에 미국의 이제 리쉐이핑 정책에 따르면은 뭐 수혜받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1년, 2년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역시 이제 향후에 성장하는 산업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양한 자산이 사실 예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 중에서도 한국과 인도와 중국 쪽에 조금 비중을 늘리자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자산도 조금 늘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금이라든가. 예. 저는 저는 금이나 코인은 원래 저의 자산 오렌 버핏을 따라서 스타일 아니시고. 예. 거기서 오렌 버핏이 이전부터 충고를 맞습니다. 했어요. 오렌 버핏이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금을 낳을 수는 없지 않냐. 뭐 예. 그런 비슷한 그리고 이야기들. 금이 배당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저는 현금성 자산, 그거는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이 좀 더 이제 조정받고 좋은 기회를 찾아서 들어갈 부분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있고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뭐 지금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미국의 시장에 있는 것들을 일로 들어와서 좀 분산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또 좀 시간이 지나서 미국이 다른 이제 자기의 리스트릭션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쪽으로도 저는 여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경기 침체 가능성이 75% 정도라고 한 미국, 거는 예. 네, 미국. 말씀해 주신 거는 그 박사님의 인사이트에 나온 수치인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전문가분들이 말하는 확률이 75%? 예. 제가 그걸 계산할 수는 없고요. 예. 그렇다면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로 보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감 느끼실 텐데 마지막으로 이런 위기 속에서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데요.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미국 시장은 좀 이제 많이 올랐고 또 저런 리스트럭처링 과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인도 하는데 여기에 섹터 위주로 좀 들어가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곳에 가지면은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식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자산 관리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요. 리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좀 가격이 떨어져 있어서 높은 배당 수익률로 괜찮기 때문에 돈을 좀 안전한 곳에 조금 피해가 있는 걸로서는 뭐 채권은 너무 금리가 낮고 주식은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있다 싶으면은 일정 부분은 리츠에 좀 두었다가 나중에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이제 주택 관련된 부동산은 여전히 지금도 아까 제가 레벨 1에서 10까지 하면은 9, 10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지금 7, 8입니다. 제가 굳이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러는데요. 하여튼 서울의 핵심 지역에 주변을 둘러싼 곳, 뭐 이런 곳들이 이제 7, 8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자산시장 이슈 생기면 박사님 모시고 좋은 인사이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경래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